비슷한 이야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중국 포털 소후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어떻게 체불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까지 등장했고요. 또 2024년에는 상하이시가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찰에서 향화금을 빌렸다는 소문도 돌았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부처님에게 돈을 빌렸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부인했고요. 중국 당국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재정 자료를 보면 이 소문이 단순히 괴담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상하이의 재정 자금률은 9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정 자금률이란 지방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을 일반 공공예산 지출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지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90%라는 건 정부가 100원을 지출할 때 그중 90원만 지방세 수입과 행정수수료, 국유자산 수익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재정 자금률 90%는 대부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건전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상하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하이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에 돈줄 역할을 해왔거든요. 중앙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내고 그 돈이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하이조차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주요 28개 지방정부 모두가 올 1분기 재정 자금률이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조차 73%까지 떨어졌고요. 수촨성은 4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재정 자금률 계산에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즉 지방융자 플랫폼과 관련된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상황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산둥성의 한 현에서 지방융자 플랫폼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지방정부가 만기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정부는 기발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은행에서 개인 소비자 대출을 받도록 지시했고요. 그 돈으로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돈으로 정부의 이자를 갚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직급별 할당액도 있었는데요. 일반 공무원은 50만 위안, 부과장급은 150만 위안, 과장급은 200만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대출 금리는 약 3.5%였고 지방채 금리는 8에서 10% 수준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익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해당 지방채는 부도 위험이 매우 높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채가 부도나면 공무원들이 받은 소비자 대출 역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고요. 결국 공무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한 담보물로 활용된 셈입니다. 지방정부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지방정부는 이른바 토지 재정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토지를 개발업체에 매각해 수입을 얻고 부족한 자금은 지방융자 플랫폼이라는 별도 회사를 통해 빌려서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토지 매각 수입은 지방정부가 사실상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 재정을 떠받쳐온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수입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3% 감소했고요. 토지 부가가치세는 15.6% 급감했습니다. 이 두 세금은 지방정부 재정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전액 지방정부 몫이고요. 토지 부가가치세 역시 대부분 지방정부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세수가 급감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민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않고 개발업체들도 토지 매입을 중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융자 플랫폼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세수와 토지 매각 수입까지 감소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상당수 지방도시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줄일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교육, 의료, 연금, 복지, 공공서비스는 모두 예산을 함부로 줄이기 어려운 항목들인데요. 특히 고령화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회보장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원자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교육, 의료, 연금처럼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결국 재정 절벽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2024년부터 초장기 국채를 발행해 당장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1조 3천억 위안이고요. 만기는 최장 50년에 달합니다. 또 만기가 돌아온 지방정부 부채는 더 긴 만기의 새로운 채권으로 갈아타면서 상환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갚아야 할 빚을 미래의 빚으로 바꿔 시간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국채를 과연 누가 사는 걸까요? 최대 매입자는 사실상 중국 내부 기관들입니다. 즉 미국 국채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주는 구조와는 다소 다릅니다. 중국 정부가 발행하면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받아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일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증시도 부진하다 보니 차라리 국채라도 사자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은퇴자나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보다 조금 높은 금리와 정부 보증을 이유로 국채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장기 국채 발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경제가 크게 성장하거나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재정 부담을 사회 전체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임금 지급을 늦추고 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통화 공급을 늘려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국민들의 구매력 하락과 생활비 부담 증가,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파산은 피할 수 있지만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만약 중국 정부가 정말로 재정 위기에 빠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그리스는 국가 채무 위기에 빠지며 사실상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결국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인정했고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는 조건이 따랐죠. 공무원 감축, 재정 긴축, 연금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됐고요. 심지어 국가의 핵심 자산이었던 피레우스 항구까지 빚을 갚기 위해 매각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죠. 아테네 광장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졌고요. 총리는 거센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역시 비슷했는데요. 도시 재정이 바닥나자 시장은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요. 시립미술관이 소장한 명화들까지 매각 대상 자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나 디트로이트시의 재정 위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사회적 혼란도 발생하지만 적어도 부채는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채무가 얼마인지, 누가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 어떤 자산을 처분하는지가 모두 공개됐고요. 국민들은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재정 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정부 파산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의 파산은 곧 통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부패한 개인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조직 전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파산 선언 대신 다른 방식이 나타납니다. 교사 급여는 일시 연기되고요. 연금 지급 지연은 분기별 지급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예산 부족은 공공 서비스 축소로 나타납니다. 고장난 가로등은 교체되지 않고 의료비 지원은 줄어들고요. 각종 행정 서비스는 점점 악화되죠. 장부상으로는 정부가 여전히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조금씩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직접 파산을 선언하는 대신 통화량을 늘려 채무 부담을 줄이는 건데요. 명목상의 정부 채무는 그대로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 규모는 줄어드는 셈인 거죠. 하지만 결국 그 부담의 일부를 국민들이 나눠서 떠안게 됩니다.